11월 28일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예상을 깨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러시아 정유소와 항구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후 우크라이나는 이제 푸틴의 은행 계좌의 생명줄인 그의 그림자 선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이 불법 석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처음 공격을 알았을 때 이를 공격이라 언급하지 않으려 매우 신중했습니다. 크렘린 언론은 유조선들이 외부 충격으로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충격을 증명하려고 영상을 빠르게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샤이베이비 해상 드론이었다. 이번 공격은 푸틴에게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며 그의 그림자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11월 28일 금요일 러시아 언론은 혼란스러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의 화재가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무원 대피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충격이 뭘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러시아가 이를 공격이라 부르지 않는 건 다른 그림자 선박과 선원들이 겁먹고 러시아 항구 방문을 피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푸틴이 수십억 달러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러시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외부 충격을 증명하는 영상을 즉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건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PU가 운용하는 우크라이나의 시베이비 해상 드론입니다. 그들은 11월 28일에 두 척의 섀도우 플릿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의 목적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표적으로 삼은 이 선박들은 보통 한 번 운항에 약 7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운반합니다. 하지만 공격 당시 이 선박들은 연료 보충을 위해 러시아 항구로 돌아가고 있어 비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박들은 여정을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당한 유조선은 카이로스였고 두 번째는 비라트였습니다. 지금 이 유조선들은 감비아나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러시아 소유라는 것은 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들은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재는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유조선 비라트 공격 직후 영상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도와주세요. 드론 공격입니다. 여기는 무라트입니다. 해결책이 뭐죠? 지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바로 다음날 우리는 두 번째 러시아 유조선인 카이로스호에서 촬영된 추가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지옥처럼 타오르는 게 보여서 승무원들이 대피해야 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어제 또 다른 섀도우 플릿 유조선이 불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해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조선의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섀도우 플릿 유조선들이 푸틴과 러시아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푸틴이 2022년에 침공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 경제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사실은 초기 제재 대부분이 러시아 석유 회사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재들은 러시아 은행들,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 그리고 러시아가 진행 중이던 석유 프로젝트들까지 겨냥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 석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길 원하지 않아 직접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가가 오를 것이고 그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방이 한 은행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입니다. 그 은행은 가즈프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던 유럽 국가들이 제재 목록이 없는 이 은행을 통해 러시아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천천히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러시아 은행이 제재를 받았지만 가스프롬 은행만 예외여서 사람들이 이 은행을 통해 러시아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푸틴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침공 직후에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침공 후 석유 판매로 침공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서방 국가들은 가격 상한제 제재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처럼 그들은 러시아 석유 판매 가격에 상한을 두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가 비싼 가격에 큰 이익을 얻지 않길 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석유는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고 가격 상한선은 6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가격 상한선을 집행한 방식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이용하던 모든 해운 회사들과 보험 회사들은 모두 서방 회사들이었습니다. 그건 시장이 서방에 어느 정도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운의 90%가 서방 회사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보험의 90%도 서방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방 지도자들이 이 회사들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다룰 때는 러시아가 가격 상한선을 준수하고 있다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푸틴이 원하지 않더라도 서방의 해운과 보험을 이용하고 싶다면 가격 상한선을 따라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푸틴은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림자 선단이라는 건 멋진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은퇴를 앞둔 15, 20년 된 유조선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에 타격을 받자 중동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이런 유조선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이 유조선들로 자국의 석유를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보상 청구가 들어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짜 보험 회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유조선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유조선들은 빠르게 러시아 수출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해상 석유의 약 70-80%가 그림자 유조선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제재와 가격 상한선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푸틴이 이런 유조선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는 거의 퇴역 직전인 선박 약 1000척을 사는데 약 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제재는 쫓고 쫓기는 게임과 같습니다. 서방이 제재를 내놓으면 러시아는 그것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면 서방은 그 허점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전 세계는 그림자 선단을 알게 됐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느린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반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은 유조선 자체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사용하던 특정 선박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이런 선박들이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 가서 석유를 팔 때 반드시 항구에 정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유조선이 제재 대상이고 우리가 해당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본다면 그 항구나 관리 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어떤 항구 회사도 감수하기 싫은 위험입니다. 특히 아시아는 미국, 서방과의 무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구 회사들은 유조선들에게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푸틴이 유조선을 위해 지불한 돈이 사실상 헛되이 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일은 다른 유조선을 사들이거나 항구에 정박하는 대신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이익을 내는 것을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조이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내놓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마다 올가미가 점점 더 조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더 꽉 조여지는 거죠. 즉, 러시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2025년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8월, 9월, 10월에 우크라이나는 자체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란 드론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10월 한 달 동안에만 러시아가 보유한 정제 능력의 약 38%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땅속에서 나오는 많은 원유가 러시아가 예전에는 정제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정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량은 동일하지만 러시아는 그 원유를 자국 정유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러시아가 생산하던 많은 정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주로 국내 판매나 해외 수출로 원유 판매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 경제에 분명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작용은 러시아가 더 이상 생산한 원유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 원유를 더 많이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정제 원유를 1대1로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원유를 전부 다른 나라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상당 부분은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로 원유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수익이 감소했지만 정유시설이 멈춰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 전략의 연장선인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항구와 유조선도 공격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두 척의 그림자 유조선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세 번째 유조선이 아프리카 해안에서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선박은 실제로 공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 선박은 세네갈 해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박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 번 러시아 항구에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크라이나 소행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해안이고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먼 거리를 이동할 드론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처음 두 선박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여전히 선박 내부에는 물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관실에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가장 가까운 수리소나 수리 장소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두 번의 공격만 봐도 새로운 전쟁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섀도우 플릿 선박을 공격해도 큰 반발 없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봉쇄를 가하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정유시설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크렘린에 추가 압박을 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유조선을 보호할 흑해 함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를 너무 많이 공격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크림반도에 있던 해군 기지를 대피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함정들은 러시아 흑해 해안 쪽으로 더 이동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창피한데 그 항구의 함정들조차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소규모 순찰이나 우크라이나 목표 장거리 타격을 위해 잠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항구 안에 머물며 아무도 다가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푸틴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흑해 함대를 자신의 유조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하지만 그 대가로 함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흑해에서 석유 수송을 중단하고 흑해 함대를 보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나쁜 선택입니다. 이런 영상은 드론 공격 장면을 자주 보여주지만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유튜브가 보통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가 올린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에서 제외됐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영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싶으시거나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가입하시면 기존과 앞으로 업로드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